자, 여러분과 같이 허생전을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변씨에게 돈을 빌린 점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허생이 경제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국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군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렇기 위해서 군도들을 만난 데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시간으로 그 군도들을 데리고 이제 섬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허생이 군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내도 얻고 집도 얻고 소를 사서 농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군도들이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이런 환경이 주어졌으면은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할 건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점까지를 읽었죠. 그래서 이제 군도들이 아니 왜 우리는 바라지 않을 것 같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라고 하지요. 그래서 허생은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사실 돈을 갈취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 돈 걱정을 한다는 게 허생의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과일을 통해서 10배의 값을 받았고 망건을 독점해서 10배의 값으로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바다에 나오면 배에다 붉은 깃발을 달겠다. 오늘 실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 보시구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군도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에 돈을 짊어져 버니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으면 무슨 도둑질이냐. 그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둑질을 할 만한 깜냥도 니들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하더라도 도둑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이제 갈 곳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기다릴 것이니까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성과 아내겠죠. 아내와 소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허생의 말에 군도들이 좋다고 흩어져 갔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긴 호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호칭이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장군입니다. 자, 도둑들이 허생을 보는 그 시야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조선 후기. 배경이 조선 후기죠. 자, 여기에서 부와 문명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실제로 건국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논술 문제로 이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뚝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 양반전과 이거 역시 허생 박지원이 지었지요. 연안 박지원이 지은 양반전, 허생전을 봤을 때 이 당시에는요 어떤 계급이나 지위, 사회적인 명망 이런 명분보다는 사실은 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도들은 우리 허생에게 대하는 호칭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허생이 100냥씩을 나눠주자 신나서 못하고 흩어져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군도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사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 관계가 하나의 신뢰를 형성하고 문명을 형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덕이 없어서 모이지 않을 뿐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갔기 때문에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죠. 허생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섬의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다고 했었으니까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상이 달렸다. 그만큼 풍족했다는 얘기겠죠. 3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두고. 자, 이게 부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사실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적절한 부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진정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좋아하지 않는 허생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짐작하더라도 기본적인 부가 해결이 돼야만 결국은 문명은 형성되고 안정된다라고 하는 가설을 허생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원화 되는 일본의 속주인데, 자, 여기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안성으로 가서 과일을 취했고, 자, 이익을 취했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에서 만건을 취했으며, 다시 여기에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군도들을 데리고 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한 이후에 무역을 통해서 다시 이익을 취하죠. 자, 이게 허생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양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절에 빌려주는 곡식이죠. 그래서 우리 허생은 이 부분에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구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은 100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은 100냥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네요. 자, 그래서 허생이 탄식하면서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라고 하죠. 자, 이제 허생의 경제적인 활동을 나눠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관용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의 조그만 시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허생은 선비였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나왔고 기본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했을 때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양식을 비축했을 때의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한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을 허생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기준, 법이죠.
법을 제정을 해줍니다.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부하게 한 연호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여 했는데 땅이 좁고 덕이 넓어서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한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먹도록 양보케 해라.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먼저 난 자가 우선, 나중 나온 자가 이후, 그리고 양보하는 미덕 이런 것들의 겸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겠다. 여기 섬에서 어떤 문명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허생은. 왜냐하면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고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진짜로 바다가 마르진 않겠죠. 100만 양을 우리나라에도 용납하는 것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즉 지금 1만 양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기본적인 물가 상승, 군도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 부족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이 1만 양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100만 양이라고 하는 돈이 이 작은 섬에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를 가정하고 허생은 여기에다가 돈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1만 양 이상 큰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과도한 사치. 과도한 사치가 일어나면 결국에 경쟁. 이 경쟁이 일어나면 분열.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에 몰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필요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허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요한 것이 부의 영역이지만 또 너무 많은 부가 축적이 되거나 많아지면 이 부의 양면성, 필요성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국에 과도한 사치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문명 자체가 몰락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는 결국 몰락을 가져올 것을 예견한 허생이 벌인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를 도면 지식인들이 어떤 계급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명이 점점 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허생은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을 구제했다. 나머지 돈으로 했겠죠. 그리고 또 은 20만 냥이 남았다. 자, 그리고 변씨에게 갚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변씨에게 갑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만냥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시오 라고 만냥을 빌려준 그 변씨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변씨는 놀랐습니다.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혹시 만냥을 실패해보지 않았소? 자, 이건 변씨가 허생의 행색을 봤을 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기름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자, 즉 돈을 추구하는
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아니다.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합니까? 즉 허생은 이 도의 개념에서 부의 양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10만 양을 내놓고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기회 정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다. 즉, 돈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얘기죠. 변 씨는 대경에서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면서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밖에 놀아 했더니 역정을 냈다. 장사치로 보는가? 자, 여기까지의 우리 어미를 좀 볼게요. 여기에서 높은 어미가 쓰입니다. 처음에 변 씨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바랍니다. 그렇죠? 높임말을 쓰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가로 쓰입니다. 자, 가장 높임하고 뭐뭐 하겠소 단순 높임하고 이제 낮춤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미의 변화를 조금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생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선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비가 스스로 돈을 빌리러 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치로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금 상처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씨가 따라가지요.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처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는데 늙은 할머니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그만 처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네 집이죠. 가난한 형편 글 공부만 하더니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변씨와 허생이 국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부터는 또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허생은 기본적으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선비로서 부의 양면성, 즉 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문명 자체를 굉장히 몰락하게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자원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점에서 허생이 행동하는 것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다에다가 돈을 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서로 중첩되어 있죠.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행위가 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짧은 소설이지만 이것을 3등분으로 같이 수업하는 이유는 이 전과 후가 좀 서로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